야, 이쁜 년. 우리랑 같이 놀자니까. 저녁 당일 8초 만에 버스 정류장에서 여대생을 성희롱하던 조폭들을 박살낸 해병대 여군, 이후 그녀가 마주치는 여러 비리들을 개박살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포항의 새벽은 비릿한 바다 냄새와 차가운 쇳가루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그 시간을 강아리 중사는 오로지 해병대라는 이름 아래에서 보냈다. 그것도 가장 혹독하다는 제1해병수색대대에서였다. 붉은색 바탕에 노란 글씨로 새겨진 강아리 석자 명찰. 그것은 그녀의 청춘이자 자부심이었고 동시에 벗어던지고 싶은 무거운 갑옷이기도 했다. 저녁. 꿈결처럼 멀게만 느껴지던 단어가 드디어 현실이 된 날이었다.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위병소를 등지고 나오는 순간까지도 하리는 실감나지 않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후임들의 쩌렁쩌렁한 경례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손에 들린 것은 단출한 저녁증과 몇 가지 개인 짐이 담긴 더플백뿐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지옥 같던 훈련도, 피를 나눈 전우들도, 숨막히는 군기도 모두 과거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다.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사람들의 부산스러운 발걸음 속에서 하리는 잠시 이질감을 느꼈다. 모두가 익숙하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데 오직 자신만이 낯선 세상에 처음 발을 디딘 이방인 같았다. 서울행 버스표를 끊고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9시. 서울에 도착하면 오후 2시가 조금 넘을 터였다. 미리 약속된 보안업체 면접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었다. 군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직장이었다. 새로운 삶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자리였다. 흐흐, 아가씨. 혼자야? 바로 그때 고막을 긁는 듯한 저급한 목소리가 하리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싸구려 향수 냄새와 퀴퀴한 담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힐끗 시선만 옮겨 상대를 훑었다. 굵은 금목걸이를 한 중년 남자와 그 옆에 바싹 붙어 실실 쪼개는 젊은 남자 둘. 척 보아도 정상적인 부류는 아니었다. 하리는 그들을 무시한 채 다시 시선을 정면으로 돌렸다. 전역하는 날까지 이런 부류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민간인이었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리의 무시를 도발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이야, 우리 쳐다보는 것 좀 봐. 눈깔에 힘이 잔뜩 들어갔네. 아주 그냥 잡아먹겠어. 오빠 스타일 좋은데? 몸도 좋아 보이고. 우리랑 어디 가서 재밌게 놀지 않을래? 끈적끈적한 시선이 노골적으로 하리의 몸을 훑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더러운 눈빛이었다. 하리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지난 10년간 단련된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려 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근질거리고 관자놀이를 향해 팔꿈치를 날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다. 여긴 군대가 아니다.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니다.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타는 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무시가 답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끈질겼다. 보란듯이 하리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어딜 그냥 가? 오빠들이랑 얘기 좀 하자니까. 금목걸이를 한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하리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순간 하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수십 번의 실전 훈련과 작전 속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다져진 사람의 길을 단숨에 꺾어버리는 날카로운 살기였다. 손 치우시죠. 나직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 새 남자는 순간 움찔했다.
여자의 눈빛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맹수의 그것에 잠시 압도당했다. 하지만 곧 조롱 섞인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오호, 성깔 있네. 이런 애들이 또 맛집인데. 야, 마철두. 제대로 하나 건진 거 아니냐? 옆에 있던 젊은 놈 하나가 마철두라 불린 금목걸이를 향해 낄낄거렸다. 마철두는 다시 한번 희죽거리며 하리의 팔을 잡아채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리 가. 이 손 놓으라고. 터미널 한쪽 구석에서 다급한 여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리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다. 덩치 큰 남자 셋이 앳돼 보이는 젊은 여자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는 참이었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성인 남자 셋의 힘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아, 씨발. 좋게 말할 때 따라와. 오빠들 바쁜 사람들이야. 내가 우리 회장님 물건에 손을 대? 간땡이가 부었구나. 오늘 내 자궁에 아주 대못을 박아줄게. 내 아비가 해병대 사령관이면 뭐 어쩔 건데. 여기 민간인 세상이야, 쌍년아. 군복 벗으면 다 똑같은 개새끼들이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이 여자의 가녀린 어깨를 짓눌렀다. 여자는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과 엮여서 좋을 것 없다는 생각에 모두가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하리의 발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불쾌감과는 차원이 다른 분노가 온몸의 피를 뜨겁게 데웠다. 특히 마지막 말. 군복 벗으면 다 똑같은 개새끼들이라는 그 말이 하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10년. 그녀가 바친 청춘과 전우들의 땀과 눈물이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의 입에서 함부로 능멸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마철두 일당도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휘파람을 불며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덕분에 하리는 그들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서울행 버스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곧 출발 시간이었다. 저 버스를 놓치면 면접은 끝이었다.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 시작부터 엉망이 될 터였다.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경고음이 울렸다. 엮이지 마. 내 인생부터 챙겨. 이제 넌 군인도 아니잖아.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해병대 수색대의 훈련은 언제나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었다. 위험에 처한 민간인을 보고 지나치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었다. 더플백을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하리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소음의 근원지를 향해 걸어갔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세상이 느려졌다. 겁에 질린 여자의 눈물, 조폭들의 역겨운 미소, 외면하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향해 걸어가는 자신의 단단한 군화 발자국 소리. 그래, 어쩌면 나는 아직 군복을 완전히 벗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리는 피식,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다. 전역하는 날 아침부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바로 강아리, 그녀 자신이었으니까. 서울행 버스가 부드러운 엔진음을 내며 승객을 태우기 시작했다. 하리는 그 소리를 등 뒤로 흘려보내며 곤경에 빠진 여자를 끌고 가는 남자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 여자분 놓아주시죠. 싸늘하게 가라앉은 하리의 목소리에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웬 미친년이야? 하는 황당함이 가득했다. 뭐야, 이 시발년은?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있던 남자가 욕설을 뱉으며 하리를 위아래로 훑쳤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키는 자신보다 한 뼘은 작았고
몸도 가녀려 보이는 여자가 감히 자신들의 앞을 막아섰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못 들었습니까? 그 손 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그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년이 지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지랄이야? 너도 전현이랑 같이 끌려가서 후장까지 다 털리고 싶어 환장했냐? 다른 쪽 팔을 잡고 있던 남자가 음탕한 웃음을 흘리며 거들었다. 그들의 저급한 말에 겁에 질려 있던 여자의 어깨가 더욱 심하게 떨렸다. 하리는 그 여자를 힐끗 본 뒤 다시 정면의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세세겠습니다. 그 안에 손을 놓으면 곱게 보내드리죠. 뭐? 이 미친년이 진짜. 하나. 하리의 입에서 숫자가 흘러나오자 남자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대신 불쾌함과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감히 계집년 따위가 자신들을 상대로 명령질을 한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듯 했다. 야,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이야. 머리채를 잡고 있던 남자가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들어 하리의 뺨을 후려치려 했다. 주위에서 나지막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둘. 하리는 날아오는 손바닥을 향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움직임을 기다렸다는 듯 남자의 손목이 자신의 얼굴에 닿기 직전 번개처럼 왼손을 들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오른손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강하게 꺾어버렸다. 끄악! 비명은 남자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인간의 몸이 정상적으로는 꺾일 수 없는 각도로 팔이 뒤틀리자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붙잡고 있던 여자의 머리채를 놓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하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무릎 꿇은 남자의 턱을 그대로 잡아채 자신의 무릎으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고개가 뒤로 꺾였다. 그는 짧은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단 2초 만에 건장한 남자 하나가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리자 남은 2명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던 마철도 일당마저도 입을 떡 벌린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미친년이. 정신을 차린 다른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주머니에 닿기도 전에 하리의 발이 먼저 움직였다. 하리는 몸을 낮게 숙이며 달려드는 남자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며 그의 오금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중심을 잃은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순간 하리는 재빨리 그의 등 위로 올라타 목을 팔로 감아 조르기 시작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생존 기술, 맨손 격투술이었다. 커. 남자는 버둥거렸지만 강철 같은 팔이 목을 조여오자 숨을 쉴 수 없었다.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가며 눈에 흰자위가 드러났다. 하리는 남자의 저항이 완전히 멎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를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세 번째 남자는 이미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였다. 그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자기 동료의 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다.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남자는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다. 하리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셋. 시작부터 끝까지 걸린 시간은 단 8초였다. 터미널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상황은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버렸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쓰러진 남자 셋과 그 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하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하리는 거친 숨을 한 번 몰아쉬고는 멍하니 서 있는 여자에게 다가갔다. 괜찮습니까? 여자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죠. 경찰에는 신고했습니까? 아니요, 너무 무서워서.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다.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위치를 알린 뒤 여자를 부축해 터미널 구석의 의자로 데려갔다. 여자는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는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하리는 자신의 더플백에서 작은 생수 한 병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마셔요. 좀 진정될 겁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생수를 받아들고는 몇 모금 마셨다. 잠시 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하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플랫폼을 떠나는 서울행 버스의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놓쳐버린 버스는 그녀의 새로운 인생, 그 첫 단추와도 같았다. 아쉬움과 허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기.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하리를 불렀다. 면접. 가시는 길 아니셨어요? 저 때문에 버스를. 여자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하리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면접은 없으니까요. 그것은 진심이었다. 비록 아쉬움은 남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만약 이 상황을 외면했다면 아마 평생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10년간 지켜온 붉은 명찰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였다. 곧 경찰들이 들이닥쳐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하리는 목격자이자 사건의 주요 인물로서 간단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쓰러져 있던 남자들은 구급차에 실려가기 전 하리를 향해 두고 보자는 식의 악독한 눈빛을 보냈지만 하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정오가 다 된 시간이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하리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서울로 올라가긴 해야 하는데 면접은 이미 물 건너갔다. 막막함에 한숨을 내쉬는 그때 경찰서 앞에서 서성이고 있던 아까 그 여자가 하리에게 다가왔다.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자는 하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나저나 몸은 괜찮습니까?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괜찮아요. 다치진 않았어요. 정말. 언니 아니었으면 전.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먹였다. 하리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나저나 아까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굽니까? 원한이라도 산 겁니까? 하리의 질문에 여자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게 좀 복잡한 일이라서요.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여자는 간절한 눈빛으로 하리를 바라보았다. 하리는 잠시 망설였다. 딱히 갈 곳도 할 일도 없었다. 이대로 서울에 올라가 봐야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마침 배도 고팠고요. 하리의 대답에 여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백서아라고 해요. 언니는? 강아리입니다. 강아리. 이름 멋있다. 저는 23살인데 언니는요? 30입니다. 우와, 그럼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하리 언니. 백서아라는 여자는 금세 경계를 풀고 친근하게 다가왔다. 하리는 그런 그녀가 낯설면서도 싫지는 않았다. 늘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군대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렇게 싹싹한 여동생 같은 존재는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식사를 하며 서아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사건의 서막이었다. 따뜻한 국밥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이 풀리면서 노곤함이 몰려왔다. 밤새 저녁 신고 준비와 마지막 근무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이었다. 강아리는 숟가락을 놓고 깍두기를 아삭아삭 씹으며 맞은편에 앉은 백서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직 앳된 얼굴에는 방금 전 겪은 끔찍한 사건의 공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이제 좀 괜찮아요? 하리의 물음에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네. 언니 덕분에요. 정말.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와요? 아까 그 사람들 날아가는 거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영화 찍는 줄 알았다니까요. 서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하리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몸 쓰는 일을 좀 오래 해서요. 무슨 일이요? 운동선수? 아니면 경호원? 비슷한 겁니다. 하리는 굳이 자신이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이제는 벗어던진 군복을 다시 꺼내 입는 것 같아 썩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서아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물었다. 에이, 그냥 운동 좀 한 수준이 아니던데. 아까 그 사람들 완전 박살났잖아요. 거의 모 인간 병기 수준이었는데. 인간 병기. 군에 있을 때 종종 듣던 말이었다. 하리는 씁쓸하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그 순간 서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아빠라는 글자를 본 서아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잠시만요, 언니. 서아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하리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다가 통화를 하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혼나는 아이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연신 죄송해요를 반복하고 있었다. 언뜻 들려오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지만 딸을 걱정하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몇 분간의 통화가 끝나고 서아는 한숨을 푹 쉬며 자리로 돌아왔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걱정을 많이 하셔서요. 제가 오늘 몰래 온 거였거든요. 몰래 오다니요? 어디를요? 포항에요. 아빠 부대 근처요. 사실 제가 좀 찾고 있는 게 있어서요. 서아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랬다. 그녀의 아버지는 현직 해병대 고위 간부였고 최근 군부대 내에서 벌어지는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은밀하게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군부대의 식자재나 각종 용품을 납품하는 용역 업체들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아빠는 제가 이 일에 엮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보자 중에 아빠를 아주 믿고 따르던 분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실종되셨거든요. 실종요? 네. 경찰에서는 단순 가출로 처리했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분명히 그 비리 세력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보려고 포항까지 온 거였어요. 그 실종된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가 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듣는 하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단순한 조폭들의 시비가 아니었다. 거대한 군 비리 사건과 연관된 계획적인 납치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까 그자들이 내 아비가 해병대 사령관이면 뭐 어쩔 건데?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 그들은 처음부터 서아가 누구인지 알고 접근했던 것이다. 서아 씨,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더욱 포기할 수 없어요. 저 때문에 아빠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서 그 나쁜 놈들 다 감옥에 보내야 해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하리는 그런 그녀를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정의감 넘치는 용기 있는 아가씨였지만 현실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위험했다. 그래서 그 단서는 찾았습니까? 아니요. 찾으러 가는 길에 그자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아마 제가 여기 온 걸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다. 그들의 정보망이 서아의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하리는 문득 아까 터미널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던 마철도 일당을 떠올렸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들 역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갈 때쯤 식당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식당 안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서아와 하리가 앉은 테이블로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하리의 몸이 반사적으로 굳었다.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며 언제든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남자들은 저기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중 한 명이 서아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사령관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이제 안전하니 저희와 함께 가시죠. 사령관. 하리의 눈이 가늘어졌다. 설마. 서아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하리를 바라보았다. 언니, 제 아빠가 보낸 분들이에요. 같이 가요. 아빠가 언니도 꼭 같이 모시고 오라고 하셨어요.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리는 잠시 망설였다. 전역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군과 엮이는 상황. 그것도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사령관과의 만남이라니.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미 사건에 깊숙이 발을 들인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방금 전 서아에게 들은 이야기가 계속 뇌리에 맴돌았다. 군 비리 제보자의 실종.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이 지난 10년간 몸담았던 조직의 명예가 걸린 문제일지도 몰랐다. 하리는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은 세단에 올라타자 차는 미끄러지듯 포항 시내를 빠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훈련을 위해 수없이 오갔던 길, 전우들과 땀과 눈물을 흘렸던 연병장. 하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정문을 통과했다. 삼엄한 경계를 뚫고 본관 건물 앞에 차가 멈춰 섰다. 하리가 차에서 내리자 별 2개가 빛나는 군복을 입은 장성이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건물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서아의 아버지이자 대한민국 해병대를 이끄는 수장 해병대사령관 백상훈 중장이었다. 자네가 강아리 중사인가? 백상훈 사령관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하리의 귓가에 울렸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인물을 직접 마주하자 전역한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몸에 힘이 들어갔다. 전역했습니다. 이제는 민간인 강아리입니다. 하리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그의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다. 백상훈 사령관은 그런 하리를 잠시 지그시 바라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 그 눈빛은 여전하구만. 내 딸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닐세. 모두가 외면하는 상황에서 나서는 용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자네의 그 용기가 내 딸뿐만 아니라 우리 해병대 전체를 구한 것일지도 모르네. 사령관의 의미심장한 말에 하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 무언가 간절한 부탁과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다. 하리는 직감했다. 오늘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또 한 번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임을.
백상훈 사령관은 하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집무실로 안내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하지. 자네에게 꼭 부탁할 일이 있네. 육중한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하리는 새로운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천천히 발을 들여놓았다. 저녁날 아침 포항 버스터미널에서 시작된 낯선 소음은 이제 거대한 사건의 서곡이 되어 그녀의 삶을 연주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해병 대사령관의 집무실은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완벽하게 정돈된 연병장이 내려다 보였고 벽에는 역대 사령관들의 초상화와 부대의 역사를 증명하는 빛바랜 깃발들이 걸려 있었다. 그 어떤 소음도 허락되지 않을 것 같은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백상훈 사령관의 목소리는 더욱 무겁게 공간을 채웠다. 그는 책상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무적해병 글귀가 새겨진 부통을 한번 쓸어본 뒤 입을 열었다. 자네가 오늘 상대한 놈들은 단순한 동네 양아치들이 아닐세. 최일화라는 자가 키우는 사냥개들이지. 최일화. 강아리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에 담긴 무게감은 피부로 느껴졌다. 백상훈 사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그의 뒷모습은 대한민국 해병대를 이끄는 수장의 위엄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한 인간의 고뇌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최일화는 해병대 장교 출신이야. 15년 전 불미스러운 일로 불명예 전역을 했지. 군수물자 횡령 혐의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 그리고는 동진물산이라는 군납업체를 차렸지.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지만 10년 만에 전군의 군수 물량을 상당 부분 독점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어. 그 성장 과정이 깨끗했을 리가 없지. 사령관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군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그 지식과 인맥을 이용해 군을 좀먹는 거대한 암세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놈은 입찰 비리는 기본이고 불량 군수품을 납품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리고 있네. 방탄복은 시험 사격 몇 발에 뚫리고 전투화는 험지 기동 한 번에 밑창이 떨어져 나가는 수준이야. 식자재는 또 어떤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납품해서 우리 젊은 장병들이 식중독으로 쓰러져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해.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우리 군의 전투력을 뿌리부터 갉아먹는 이적 행위일세. 백상훈 사령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하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전우들이 등 뒤에서 날아오는 동료의 배신과도 같은 불량 군수품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모습이. 끓어오르는 분노에 심장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왜 군 헌병대나 검찰이 나서지 않는 겁니까? 하리의 질문에 사령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최일화가 지난 10년간 뿌린 돈이 어디로 갔겠나. 군과 정치권 곳곳에 놈의 사람들이 심어져 있네. 내부에 첩자가 있어. 내가 수사를 지시하면 정보가 새어나가고 핵심 증인들이 입을 닫거나 사라져버리지. 자네 딸을 구해주었던 김진우 원사도 그중 한 명이었네. 김 원사는 동진물산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내게 접근했었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대로 실종됐어. 사령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진우 원사는 그가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부하이자 전우였다. 내 딸 서아는 아마 김 원사가 남겼을지 모를 증거를 찾기 위해 혼자 포항으로 내려갔던 것일세. 그리고 놈들은 그걸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지. 오늘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딸은 김 원사와 같은 길을 걸었을지도 모르네. 집무실 안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리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터미널에서의 위협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으려는 작은 움직임을 짓밟기 위한 계획된 폭력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한복판에 우연히 그러나 운명처럼 끼어들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리는 본론을 물었다. 사령관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하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강 중사. 아니, 이제는 강하리 씨라고 불러야겠군. 나는 지금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일세. 군 내부의 공식적인 라인을 이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군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지금은 군의 통제 밖에 있는 사람. 바로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제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제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네가 필요하네. 놈들은 군의 움직임은 손바닥 보듯 꿰고 있지만 이제 막 전역한 민간인 하나가 움직이는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할 거야. 자네는 놈들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유령일세. 유령. 그 단어가 하리의 뇌리에 박혔다. 사령관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하리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모은 최일화와 그의 하수인들에 대한 자료일세. 놈들의 행동대장 격인 독사라는 자가 포항을 근거지로 움직이고 있지. 오늘 자네가 상대한 놈들도 그 독사의 수하들이야. 나는 자네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놈들의 아지트를 찾아내고 김원사의 행방과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작전에 자문을 해주길 바라네. 자문 말입니까? 그래. 자네는 해병대 수색대에서도 최고의 전술 요원이었어. 지형 분석, 침투, 적 행동 예측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 나는 자네의 그 능력을 사고 싶네. 공식적인 작전이 아니야. 나와 자네, 그리고 내가 믿는 극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하는 비밀 작전일세. 물론 위험한 일이라는 건 안 해. 보상도 확실하게 하겠네. 자네가 면접 보려던 보안업체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지. 하리는 대답 없이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날, 그녀의 앞에는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고 있었다. 위험하고 어둡고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길이었다. 거절해야 마땅했다. 이건 그녀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서류 봉투 너머 사령관의 눈에 머물렀다. 그의 눈에는 최고 지휘관의 명령이 아닌 동료를 잃고 부패한 현실에 분노하는 한 명의 군인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하리의 뇌리에는 불량 방탄복을 입고 전선에 나설 후배들의 모습과 터미널에서 공포에 떨던 백서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히 백상훈 사령관 개인의 부탁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이 청춘을 바쳐 지켜온 해병대라는 이름이 그 붉은 명찰의 가치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달라는 무언의 절규와도 같았다. 하리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몸담았던 조직이 썩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백상훈 사령관의 얼굴에 희미한 화색이 돌았다. 뭐든 말해보게. 첫째, 제 행동에 어떠한 공식적인 제약도 없어야 합니다. 저는 민간인 신분으로 움직일 겁니다. 둘째, 작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원은 최고 수준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셋째, 하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령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최일화는 물론이고 그에게 부역한 내부 조력자들까지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사령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해병대 사령관직을 걸고 약속하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서류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작전 상황실을 준비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놈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오늘 일로 경계 태세를 강화했을 테니까요. 하리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새로운 삶을 꿈꾸던 민간인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적을 눈앞에 둔 수색대원의 날카롭고 차가운 빛만이 번뜩였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전장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해병 대사령부 지하 벙커에 위치한 전술 토의실.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그곳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거대한 전자지도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주위로 백상훈 사령관이 신뢰하는 극소수의 인원들이 모여 있었다. 정보 분석을 담당하는 날카로운 인상의 윤지훈 대위와 수십 년간 군 범죄를 다뤄온 베테랑 박철민 수사관이었다. 그들은 모두 강아리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을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막 전역한 젊은 여군 출신 민간인. 과연 사령관이 그토록 신임할 만한 인물인지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표정이었다. 하리는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펼쳐진 포항 일대의 상세 군용 지도와 위성사진 그리고 최일화의 조직 동진물산과 행동대 포항 19파에 대한 자료를 번갈아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천천히 하지만 막힘없이 움직였다. 마치 오랜 연인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부드러우면서도 급소를 정확히 짚어내는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독사 본명은 황상철. 전직 북파 공작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록은 모두 삭제된 상태. 잔인하고 치밀한 성격. 포항 19파는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소수 정예 조직.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군사 훈련을 받은 용병에 가깝습니다. 윤지훈 대위가 딱딱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하리가 과연 이 복잡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빠르게 정보를 쏟아냈다. 최근 한 달간 포항항과 영일만 신항을 중심으로 이들의 통신 트래픽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고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대포폰과 보안 메신저만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통신 장비를 교체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박철민 수사관이 말을 받았다. 포항 시내에 있는 유흥업소 몇 군데를 위장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곳들은 전부 눈속임용입니다. 진짜 아지트, 즉 김진우 원사가 감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따로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겁니다. 포항 일대에 버려진 공장, 창고, 양식장만 해도 수백 군데가 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하리에게로 쏠렸다. 이 막막한 상황을 타개할 실마리를 사령관이 데려온 이 민간인이 과연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리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포항의 지형을 그렸다. 지난 10년간 훈련을 위해 발이 닳도록 누볐던 땅이었다. 해안선의 굴곡, 야산의 능선, 바람의 방향, 갯벌의 냄새까지. 그녀에게 지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자 모든 정보가 담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였다. 잠시 후 하리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전자펜을 들어 스크린 위의 지도에 거침없이 선을 긋고 특정 지역들을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놈들의 목적은 단순한 폭력 과시가 아닙니다. 군납 비리를 은폐하고 자신들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죠. 그렇다면 아지트는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하리의 목소리가 조용한 토의실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첫째, 보안성입니다.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야 합니다. 민가나 주요 도로와는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죠. 하리가 지도에서 주거 밀집 지역과 국도, 변을 모두 붉은 선으로 지웠다. 순식간에 광활했던 지도에 공백이 생겨났다. 둘째, 접근성입니다. 비리 물품을 빼돌리고 유통시키려면 항만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특히 대형 트럭의 진출입이 용이해야 하죠. 포항항과 영일만 신항을 잇는 산업도로 주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녀는 두 항구를 중심으로 반경 10km의 원을 그렸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지역들이 또다시 지워졌다. 셋째, 도주 용이성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퇴로가 최소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육로와 해상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하죠. 해안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리의 펜이 해안선을 따라 움직이며 몇몇 지점을 별표로 표시했다. 윤지훈 대위와 박철민 수사관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수주간 헤매던 정보의 바닷속에서 하리는 단 몇 분 만에 핵심을 꿰뚫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놈들의 심리입니다. 독사 황상철, 그는 북파 공작원 출신입니다.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가장 안전한 곳은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설마 저런 곳에? 라고 생각할 만한 장소. 기억에서 잊힌 곳, 하지만 존재 자체는 모두가 알고 있는 곳을 선호하죠. 하리는 펜을 내려놓고 스크린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은 지도상의 폐냉동 창고라고 표기된 영일만 신항 근처의 낡은 건물이었다. 바로 여기입니다. 구룡포읍 석병리에 위치한 폐냉동 창고. 10여 년 전에 부도가 나서 버려진 곳이죠. 해안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어 해상 도주가 용이하고 반대편으로는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민가도 거의 없고 거대한 창고 건물은 외부의 감시를 피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이 냉동 창고의 옛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윤지훈 대위가 다급하게 노트북을 두드렸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15년 전 최일화가 불명예 전역하기 직전에 차명으로 운영했던 수산물 유통회사의 소유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파산 처리되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최일화와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술 토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이 모두를 휩쌌다. 하리는 단순한 추측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도를 읽고 정보를 꿰뚫고 적의 심리까지 완벽하게 분석해낸 것이었다. 백상훈 사령관은 굳은 표정으로 하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의구심 대신 절대적인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당장 위성으로 해당 지역의 야간 적외선 감시 기록을 확인하게. 최근 차량이나 인원의 출입 흔적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봐. 사령관의 명령에 윤 대위가 빠르게 움직였다. 잠시 후 스크린에 해당 지역의 적외선 감시 영상이 떠올랐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삼켰다. 한밤중 냉동 창고 주변으로 대형 트럭 여러 대가 드나들고 창고 내부에서는 희미한 여론이 여러 개 감지되고 있었다. 그들이 찾던 아지트가 틀림없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사령관이 하리에게 물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었다. 이 비밀 작전의 실질적인 설계자였다. 섣불리 병력을 투입하면 인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게 될 겁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김진우 원사님의 생존 여부와 증거의 위치를 파악하겠습니다. 혼자서 가겠다고? 너무 위험해. 박철민 수사관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하리는 단호했다. 2명 이상 움직이면 발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침투와 정찰은 혼자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해왔던 일입니다. 제 뒤를 봐줄 최소한의 백업 인력만 외곽에 배치해 주십시오. 날이 밝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만용이나 객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완벽한 확신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개의 침투 경로와 비상 탈출 계획까지 모두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전역한 지 꼬박 하루. 강아리는 다시 한번 가장 깊고 위험한 어둠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군복도 전우도 없는 고독한 싸움이었다. 자정을 넘긴 포항의 밤 공기는 바다 소금기를 머금어 차고 축축했다. 구룡포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던 검은색 승합차의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차는 소리 없이 갓길에 멈춰 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 문이 열리고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빠져나왔다. 강아리였다. 그녀는 군복 대신 온몸에 달라붙는 검은색 기능성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위장 크림 대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손에는 권총이나 소총 대신 야간 투시경과 소형 무전기, 그리고 몇 가지 특수 장비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차 안에 남아있던 박철민 수사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강아리 씨, 정말 괜찮겠어? 너무 무모해. 지원조를 투입하는 게 제 위치에서 반경 2km 이내 접근 금지입니다. 무선 교신도 최소화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유령입니다. 단호한 대답을 끝으로 하리는 무전기를 껐다. 이제부터 그녀는 오직 자신의 감각과 판단에만 의지해야 했다. 목표물인 폐냉동 창고는 약 800m 전방 해안 절벽 아래의 음산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리는 몸을 낮춰 도로 난간을 단숨에 뛰어넘었다. 발밑으로는 파도에 깎인 갯바위들이 날카롭게 솟아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든 험지였지만 하리의 발걸음은 마치 고양이처럼 소리 없고 유연했다. 그녀는 갯바위를 타넘고 해초가 무성한 웅덩이를 피해가며 목표물을 향해 빠르게 접근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보이는 세상은 온통 녹색의 형광빛이었다.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비릿한 바다 냄새에 역한 기름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놈들이 이곳에 상주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창고 주변에는 낡은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지만 곳곳이 삭고 끊어져 있어 장애물 축에도 끼지 못했다. 문제는 감시였다. 하리는 창고에서 100m 떨어진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30분 넘게 창고를 관찰했다. 예상대로였다. 창고 옥상과 정문, 후문 쪽으로 총 4개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놈들의 감시는 허술했다.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명확했고 주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경비조의 동선은 일정했다. 군사 훈련을 받은 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오랜 시간 안일함에 젖어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분명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경비조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는 사이 하리는 움직였다. 그녀는 창고의 측면 카메라의 사각지대이자 경비조의 순찰 경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벽으로 붙었다. 벽면에는 2층으로 통하는 낡은 환풍구가 있었다. 지상에서 5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높이였다. 하리는 허리춤에서 와이어가 달린 소형 갈고리를 꺼냈다. 숨을 고르고 팔의 힘만으로 갈고리를 던졌다. 팅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갈고리가 환풍구 덮개에 정확히 걸렸다. 하리는 와이어를 몇 번 당겨 단단히 고정된 것을 확인하고는 벽을 타기 시작했다. 특수수색대에서 절벽과 건물을 오르내리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가볍게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환풍구 앞에 도착한 하리는 소형 절단기로 덮개를 고정하는 낡은 볼트를 조용히 잘라냈다.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는 섬세한 손놀림이었다. 덮개를 열고 안으로 몸을 밀어넣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확 끼쳐왔다. 하리는 소리 없이 환풍구 내부를 기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창고 내부는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다. 여기저기 널린 폐자재와 썩어가는 생선 상자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극도의 신중함을 기하며 내부로 나아갔다. 멀리서 놈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카드 게임을 하며 떠드는 소리,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 대여섯 명 정도의 인원이 1층 중앙홀에 모여 있는 듯 했다. 김진우 원사는 어디에? 그리고 증거는? 하리는 놈들의 소리를 피해 창고의 가장 깊숙한 곳, 냉동시설이 있던 구역으로 향했다. 육중한 강철 문들이 복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중 하나의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내부를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내부에는 군용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박스 셔츠에는 신형 방탄복, 특수 전투화, 고열량 전투 식량 등의 품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놈들은 군부대에서 빼돌린 군수품들을 이곳에서 민간용품으로 위장해 다시 되팔거나 불량품과 바꿔치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비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다. 하리는 소형 카메라를 꺼내 조용히 그 광경을 촬영했다. 그때였다. 창고 안쪽 가장 큰 냉동고의 육중한 문이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안에서 나온 두 남자의 대화가 하리의 귀에 박혔다. 아, 씨발. 저 영감탱이 아직도 숨이 붙어 있네. 존나게 팼는데도 입을 안 열어. 맷집 하나는 해병대답다니까. 독사 형님이 직접 손보시기 전에 불어야 할 텐데. 형님 뚜껑 열리면 아주 곱게는 못 죽지. 혀부터 자르고 시작할 걸.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김진우 원사. 그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저 안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놈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하리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다. 흥분은 곧 죽음이었다. 하리는 두 남자가 다시 1층 홀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냉동고 문으로 접근했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하리는 품에서 맞는 키 세트를 꺼냈다. 수백 번의 훈련으로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자물쇠를 다루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찰칵. 마침내 자물쇠가 풀리는 작은 소리가 났다. 하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영하의 냉기가 훅 끼쳐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리는 참혹한 광경과 마주했다. 김진우 원사는 쇠사슬에 묶인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온몸은 피와 멍으로 성한 곳이 없었고 군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의식을 잃지 않았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떠 어둠 속에 서 있는 하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통 속에서도 군인의 기계를 잃지 않고 있었다. 하리는 다급하게 그에게 다가가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주었다. 원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김진우 원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자, 자네는 누구? 해병대 후배입니다. 그 말에 김 원사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군복 상의 안주머니를 가리켰다. 에이, 안에 마이크로칩이, 최일화의 모든 비리, 장부 원본, 이거 사령관님께. 하리가 그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마이크로칩을 꺼내 든 순간이었다. 철컥. 갑자기 등 뒤에서 냉동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 밖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생쥐 새끼가 한 마리 기어 들어온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예쁜 고양이였을 줄은 몰랐네. 우리 독사 형님이 아주 좋아하시겠어. 거기서 그 영감탱이랑 같이 사이좋게 얼어 죽고 있으라고. 함정이었다. 놈들은 처음부터 하리의 잠입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밖에서는 자물쇠가 다시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순식간에 하리는 김진우 원사와 함께 영하의 냉동고 안에 갇히고 말았다. 사방은 완벽한 어둠과 뼈를 애는 추위뿐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강철 같던 하리의 심장이 처음으로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철컥. 육중한 강철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완벽한 어둠. 그리고 그 어둠보다 더 끔찍한 것은 살을 애는 냉기였다. 영하 20도. 숨을 쉴 때마다 허파가 얼어붙는 듯 했고 내쉬는 숨은 허공에서 하얀 서리가 되어 부서졌다. 강아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울리는 것을 느꼈다. 덫에 걸렸다. 놈들은 그녀의 잠입을 예측하고 가장 완벽한 무덤을 준비해 둔 것이었다. 커허. 옆에 쓰러져 있던 김진우 원사가 고통스러운 기침을 토해냈다. 고문으로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의 몸이 이 혹한을 버텨낼 리 만무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30분 안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될 터였다. 그리고 하리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신 차려 강아리. 여긴 내가 죽을 자리가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고통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패닉은 곧 죽음이다. 이것은 그녀가 해병대 수색대의 지옥 같은 동계 생존 훈련에서 뼛속 깊이 새긴 제1원칙이었다. 우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해야 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김원사에게 다가갔다. 그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다. 하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기능성 전투복 상의를 벗어 그를 감쌌다. 차가운 냉기가 속옷을 뚫고 맨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원사님, 정신 잃으면 안 됩니다. 제 말 들리십니까? 하리는 김원사의 귓가에 고함을 질렀다. 그의 굳은 어깨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미약하게나마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아직 의식이 있었다. 노래. 군가라도 부르십시오. 뭐든 생각나는 걸 외치세요. 잠들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녀는 김원사를 부축해 일으켜 앉혔다. 그리고 자신의 체온으로 조금이라도 그의 몸을 녹이기 위해 등 뒤에서 그를 힘껏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가쁜 숨이 허공에서 뒤엉켰다. 이제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하리는 김원사를 벽에 기대게 한 뒤 얼어붙어 감각이 무뎌진 손으로 벽과 바닥을 훑기 시작했다. 거대한 강철문은 안에서는 열 방법이 없었다. 용접이라도 한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벽은 두꺼운 단열재가 들어간 콘크리트였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야. 반드시 약점은 존재한다. 모든 완벽한 시스템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야. 그녀는 생각의 흐름을 놓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머리를 굴렸다. 냉동 창고의 구조를 떠올렸다. 냉기를 순환시키는 환풍구, 그리고 내부의 물기를 빼내는 배수구. 그것들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손끝의 감각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손끝에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졌다. 바닥 한 구석에 설치된 배수구 덮개였다. 찾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덮개는 두꺼운 얼음층에 뒤덮여 바닥과 한 몸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힘으로만은 어림도 없었다. 하리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멀티툴을 꺼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칼날을 뽑아 얼음을 쪼아내기 시작했다. 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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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에서 쇠와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희망의 소리였다. 하지만 얼음은 생각보다 두꺼웠고 멀티툴의 칼날은 무뎌져 갔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눈앞이 아찔해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끝인가? 전역한 지 하루 만에
이런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인가. 그때 쇠약해진 김원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팔강모. 사나이. 우리는 해병대. 그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리의 말을 기억하고 군가를 응조리고 있었다. 그 희미한 목소리가 하리의 꺼져가던 투지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래, 나는 해병대였다. 폭이란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라고 배웠다. 더 강하게, 더 정확하게. 그녀는 멀티툴의 송곳 부분을 꺼내 덮개의 가장자리 틈새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힘을 싣는 요령을 바꾸었다. 온 체중을 실어 한 점에 모든 힘을 집중했다. 빠직. 마침내 얼음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하리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짰다. 한편 냉동고 밖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창고의 모든 불이 환하게 켜지고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뱀처럼 유연한 걸음걸이,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 행동대장 독사 황상철이었다. 그래서 쥐새끼는 잡았고, 독사의 나직한 질문에 부하 하나가 굽실거리며 대답했다. 예, 형님. 냉동고 안에 가둬뒀습니다. 아주 예쁘장한 년입니다. 형님 취향에 딱 맞을 겁니다. 독사는 부하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칭찬하는 듯한 손길이었지만 부하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멍청한 새끼. 내가 그걸 살려서 잡아오랬지. 누가 냉동 생선으로 만들랬어? 짝. 독사의 손바닥이 부하의 뺨을 후려쳤다. 부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년이 가지고 있을 칩은 어쩌고? 얼어 뒤지면 증발하기라도 한대. 당장 문 열어. 아직 숨이 붙어 있다면 살려는 주고 죽었으면 시체라도 뒤져서 찾아내. 독사의 명령에 부하들이 다급하게 냉동고 문으로 달려가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하리는 배수구 덮개를 마침내 부수는 데 성공했다. 아래로는 시궁창의 악취와 함께 어두운 통로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살 수 있다. 원사님, 가야 합니다. 하리는 거의 정신을 잃은 김원사를 어깨에 둘러맸다. 성인 남성의 무게가 천근만근 어깨를 짓눌렀지만 초인적인 힘이 솟아났다. 그녀는 김원사를 끌고 비좁은 배수구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기이그.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냉동고 문이 열리며 눈부신 빛과 함께 독사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저기 있다. 저 쥐새끼들 잡아. 독사의 고함과 함께 총알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탕, 탕, 탕. 총알이 배수관 주변의 콘크리트를 부수며 파편을 튀겼다. 하리는 김원사를 감싸 안고 필사적으로 어두운 배수관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등 뒤에서는 놈들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영하의 지옥에서 탈출했지만 이제는 끓어오르는 용암과도 같은 추격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비좁고 축축한 배수관을 기어나가는 것은 지옥 그 자체였다. 등 뒤에서는 놈들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 쳤고 머리 위로는 창고 바닥을 울리는 군홧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강아리는 정신을 잃은 김진우 원사를 끌며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 배수관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얼마나 기었을까. 마침내 저 멀리 희미한 빛이 보였다. 배수관의 출구였다. 하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빛을 향해 기어갔다. 쿵. 쇠창살로 막힌 출구에 다다르자 밖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살았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출구 밖은 창고 뒤편의 가파른 해안 절벽 중턱이었다.
아래로는 성난 파도가 검은 갯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창고의 모든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다. 하리와 김원사는 완벽하게 노출되었다. 저기 있다. 절벽 쪽이다. 으아. 독사의 목소리와 함께 창고 옥상과 주변에 배치된 놈들이 일제히 총구를 불을 뿜었다. 타타타탕. 총알이 하리가 매달린 쇠창살 주변에 불꽃을 튀기며 박혔다. 하리는 김원사를 감싸고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박 수사관님, 들리십니까? 위치 노출. 적 다수 화기 소지. 지원 바랍니다. 반복한다. 위치 노출. 하리는 어깨에 매달려 있던 무전기를 향해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치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릴 뿐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냉동고의 한기와 배수관의 충격으로 무전기가 고장난 것이 분명했다. 이제 외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이 포위망을 뚫어야 했다. 길은 하나뿐이다. 하리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10m 아래의 갯바위. 뛰어내려야 했다. 김원사를 데리고는 무리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김원사의 몸을 자신의 몸에 단단히 결박했다. 원사님,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그녀는 쇠창살을 붙잡고 반동을 이용해 몸을 날렸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짧은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다. 그리고 곧이어 온몸을 찢는 듯한 충격과 함께 두 사람의 몸은 갯바위 위로 떨어졌다. 하리는 김원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래로 했고 등과 어깨에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신음소리를 삼키며 주변을 살폈다. 놈들이 절벽 위에서 소리치며 아래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했다. 하리는 김원사를 부축해 파도가 들이치는 바위 틈 사이로 몸을 숨겼다. 짠 바닷물이 상처에 스며들어 타는 듯한 고통을 유발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놈들은 세 방향으로 나뉘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절벽 위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조, 해안선을 따라 양쪽에서 접근하는 조. 독사는 마치 숙련된 사냥꾼처럼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며 덫을 조이고 있었다. 이대로는 고립되어 죽는다. 먼저 움직여야 해. 하리는 결심했다. 방어는 곧 패배였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었다. 그녀는 김원사를 최대한 깊숙한 바위 틈에 숨기고 그의 귀에 속삭였다. 제가 놈들을 유인하는 동안 절대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그녀의 움직임을 감춰주는 최고의 아군이었다. 그녀는 갯바위 지형을 이용해 낮은 포복으로 이동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날카로운 돌멩이와 파도에 떠밀려온 썩은 부표 조각뿐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것이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 치명적인 것이 될 터였다. 해안선을 따라 접근하던 두 명의 조직원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바위 틈을 비추며 서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아, 존나 춥네. 그냥 총으로 쏴 죽이지 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는 거야? 독사 형님 성격 알잖아. 산채로 잡아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걸 즐기시잖아. 그녀는 이제 뒤졌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등 뒤 파도가 부서지는 어둠 속에서 하리가 물귀신처럼 솟아올랐다. 그녀는 한 손에 든 돌멩이로 뒤쪽 놈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앞에 놈이 놀라 돌아보는 순간 하리는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손에 든 부표 조각의 날카로운 끝으로 그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다. 커! 두 명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초. 하리는 쓰러진 놈들의 손에서 권총과 무전기를 빼앗았다. 차가운 강철의 감촉이 손에 들어오자
비로소 반격의 준비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무전기에서는 독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조 상황 보고하라. 목표물 발견했나?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쓰러진 조직원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낮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다행히 독사는 의심하지 않는 듯 했다. 꼼꼼히 찾아봐.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면 너희가 대신 쥐덫에 들어가게 될 거다. 라는 살벌한 경고만 돌아왔다. 하리는 이제 유령이 아니었다. 놈들의 눈과 귀를 훔친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무전기를 통해 놈들의 위치와 계획을 파악하며 어둠 속을 이동했다. 그리고 차례차례 어둠 속에 망령처럼 나타나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시작했다. 바위 뒤에서, 파도 속에서,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공격에 놈들은 공포에 질려갔다. 크악! 저기 있다. 어디? 보이지 않아. 탕! 아군인 줄 알고 접근했다가 목이 꺾이고 허공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쓰러졌다. 포위망은 어느새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고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서서히 역전되고 있었다. 마침내 절벽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독사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이 무능한 새끼들. 전부 비켜. 내가 직접 그년의 모가지를 따주지. 독사는 로프에 몸을 싣고 성큼성큼 절벽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어둠 속의 두 포식자가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리는 빼앗은 권총의 차가운 금속을 꽉 쥐었다. 심장이 강철처럼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갯바위 지대는 이제 강아리의 전장이었다. 파도 소리는 총성을 감추고 흩뿌려지는 포말은 핏자국을 씻어냈으며 무수한 바위 틈은 그녀의 몸을 숨겨주는 최고의 은엄 패물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자들을 심판하는 포식자였다. 절벽을 타고 내려온 독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미간을 찌푸렸다. 수하들 중 절반 이상이 연락이 두절되었고 곳곳에 싸늘한 시체로 변해 널려 있었다. 여자의 소행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깨끗하고 잔혹한 흔적들이었다. 전부 흩어져서 그년을 찾아. 콧구멍만 한 틈이라도 다 뒤져. 독사의 분노에 찬 외침에도 불구하고 남은 조직원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바로 그 망설임의 순간 하리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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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는 일부러 허공에 세 발의 총을 쏘아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켰다. 놈들의 시선이 일제히 총성이 울린 바위 쪽으로 쏠렸다. 저기 있다. 포위해. 놈들이 함정인 줄도 모르고 미끼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리는 그들이 충분히 가까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설치해둔 덫을 발동시켰다. 그녀가 발로 걷어찬 바위가 경사면을 따라 굴러가며 낡은 어망과 부표들을 엮어 만든 허술한 올가미를 덮쳤다. 놈들은 순식간에 뒤엉켜 넘어졌고 그 혼란의 중심을 향해 하리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타타탕! 총알은 사람을 향하지 않았다. 놈들의 발밑, 물이 고인 바닥을 향했다. 튕겨나간 총알과 파편들이 놈들의 다리에 박히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순식간에 전투 불능 상태가 된 놈들을 뒤로하고 하리는 오직 한 사람, 독사를 향해 달려갔다. 독사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한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달려드는 하리를 향해 권총을 겨누었다. 탕! 하지만 하리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그녀는 총알이 날아오기 직전 몸을 날려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고 동시에 그녀의 손에서 날아간 날카로운 돌멩이가 독사의 손등을 정확히 가격했다. 독사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총을 놓쳤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물속에서 튀어나온 하리가 독사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몸이 뒤엉켜 갯바위 위를 굴렀다. 이제 총도 계략도 없는 원초적인 육탄전이 시작되었다. 독사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는 말이 허명이 아니었다. 그의 주먹은 망치와도 같았고 그의 움직임은 급소를 노리는 독사의 이빨처럼 날카로웠다. 하리는 몇 번의 공격을 허용하며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10년간 다져온 깡과 생존 본능이 있었다. 그녀는 독사의 공격을 흘려내며 그의 관절을 집요하게 노렸다. 팔꿈치, 무릎, 발목. 가장 약한 부위를 부수어 거대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배운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격투술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숨통을 끊기 위해 짐승처럼 싸웠다. 파도가 그들의 몸을 때리고 차가운 바위가 그들의 등을 긁었다. 대체 정체가 뭐냐, 이 괴물 같은 년. 독사가 헐떡이며 물었다. 하리는 피를 뱉어내고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놈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대가.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던 희미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하늘을 찢는 듯한 육중한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였다. 두두두두두두. 두 대의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며 나타났다. 헬기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갯바위 일대를 대낮처럼 밝혔고 독사와 하리의 싸움은 거대한 연극 무대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을 드러냈다. 독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경찰이 아니었다. 군대가 온 것이었다. 헬기 한 대가 상공을 선회하며 경계를 폈고 다른 한 대는 상공에 정지하더니 로프를 내리기 시작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해병대 특수수색대원들이 능숙하게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가슴에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강아리의 것과 똑같은 붉은 명찰이 달려 있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부상을 입고 널브러져 있던 포항 19파 조직원들은 압도적인 화력과 기세 앞에 저항 한번 못하고 진압되었다. 독사는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다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하리를 뿌리치고 김진우 원사가 숨어있는 바위 틈으로 달려갔다. 인질이라도 잡을 생각이었다. 거기까지다. 하지만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하리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독사의 다리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균형을 잃은 독사가 넘어지는 순간 하리는 그의 목에 팔을 감고 온 힘을 다해 조르기 시작했다. 숨이 막혀 버둥거리는 독사의 머리 위로 수색대원들의 검은 군화가 다가왔다. 강아리 중사님, 괜찮으십니까? 익숙한 후배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리의 온몸을 지탱하던 긴장이 탁 하고 풀렸다.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는 독사를 내팽개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싸움은 끝났다. 잠시 후 백상훈 사령관이 직접 헬기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피와 땀과 바닷물로 범벅이 된 하리의 모습을 착잡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떨고 있는 하리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하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의무병이 다가와 김진우 원사를 들것에 싣고 포박된 독사와 조직원들이 헬기로 끌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한쪽 손에는 김 원사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작은 마이크로칩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이 작은 칩 하나가 이제 거대한 부패의 성을 무너뜨릴 첫 번째 폭탄이 될 터였다. 헬기에 올라타며 멀어지는 폐냉동 창고를 내려다보는 하리의 눈빛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예고하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사건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다. 강아리는 해병 대사령부 내부에 마련된 조용한 숙소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박철민 수사관과 윤지훈 대위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마이크로칩에 담긴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다. 칩 안에 담긴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지난 십수년간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를 좀먹어온 거대한 악의 연대기였다. 최일화의 동진물산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정관계, 군 고위급 인사들의 명단, 천문학적인 액수의 뇌물이 오고 간 해외 비밀 계좌 내역, 불량 군수품의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고 정상 제품인 것처럼 둔갑시킨 모든 과정이 담긴 내부 문서,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눈치채고 접근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협박하고 매수하고 혹은 처리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기록까지.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마친 윤지훈 대위가 허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젊은 장교의 얼굴에는 깊은 환멸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박철민 수사관은 말없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수십 년간 군 범죄를 다뤄온 그였지만 이번 사건의 규모와 추악함 앞에서는 그 역시 말을 잃은 듯했다. 모든 자료가 정리되던 날 아침 백상훈 사령관이 직접 작전 회의실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하리가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읽어내려갔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됐네. 이 정도면 충분해. 마침내 보고서에서 눈을 뗀 사령관이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 괴물의 숨통을 끊을 시간이다. 그의 선언과 함께 대한민국 국방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직접 모든 사실을 보고했고 군과 검찰, 경찰이 총동원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강아리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마이크로칩은 그 어떤 변명이나 발뺌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작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동진물산 본사 최일화의 자택, 그리고 장부의 이름이 오른 모든 인물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속보가 쏟아져 나왔다. 평소 근엄한 표정으로 국가 안보를 논하던 장성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던 정치인들이 줄줄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최일화는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만함을 잃지 않았다. 당신들 지금 누굴 건드리는지 알아? 전화 한 통이면 당신들 군복 다 벗게 만들 수 있어. 그의 협박에 압수수색을 지휘하던 젊은 검사는 코웃음 치며 마이크로칩을 그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최일화 씨, 당신이 걸 수 있는 전화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돈과 인맥이 통하지 않는 세상도 있다는 걸 지금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최일화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오만함이 사라지고 공포와 당혹감이 떠올랐다. 자신이 쌓아올린 거대한 부패의 성이 이름 모를 젊은 여군 출신 민간인 한 명의 손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그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할 터였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하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사령관이 마련해준 차를 타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했다. 김진우 원사가 그곳에 입원해 있었다. 병실 문을 열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김 원사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만 하리를 보자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네로군. 강아리. 중사. 이제는 민간인입니다, 원사님. 하리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그의 침대 옆에 앉았다.
김원사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하리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앙상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온기는 그 무엇보다 뜨거웠다. 자네가 내 목숨만 구한 게 아니야. 우리 해병대의 명예를, 우리 군의 자존심을 지켜낸 걸세. 내가 다하지 못한 일을 자네가 대신해 주었어. 정말 고맙네. 그리고 미안하네. 젊은 후배에게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김원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병실 텔레비전에서는 동진 게이트의 수사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일화와 독사를 포함한 조직원 전원이 구속되었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00여 명의 군 간부와 정치인들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현실감 없게 느껴졌다. 김원사와의 면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 하리의 발걸음은 어쩐지 허탈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복수도 정의 구현도 이루어졌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면 되었다. 사령관이 약속했던 막대한 보상금도 입금되어 있었다.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큰 돈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과연 예전처럼 평범한 민간인으로 보안업체의 직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며칠 뒤 하리는 백상훈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다시 해병 대사령부를 찾았다. 사령관은 집무실이 아닌 연병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휴게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앳된 얼굴의 해병대 신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저 모습들을 보게. 사령관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열정 하나로 가장 힘들고 험한 길을 선택한 젊은이들이지. 최일화 같은 기생충들은 바로 저 젊은이들의 애국심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채워온 걸세. 이번에 자네가 아니었다면 저들 중 누군가는 불량 방탄복을 입고 전선에서 쓰러져 갔을지도 모르지. 하리는 말없이 커피 잔을 내려다보았다. 약속했던 보상은 모두 지급했네. 그것과는 별개로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일세. 사령관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하리가 면접을 보려 했던 보안업체는 물론 국내 최고의 기업들로부터 온 특별 채용 제안서가 여러 장 들어 있었다. 모두 최고의 조건이었다. 자네의 능력을 높이 산 곳들이 많더군. 어디를 가든 자네는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될 걸세.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자네를 보내줘야겠지. 자네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겠네. 사령관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하리는 어쩐지 그의 눈빛 속에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하리는 제안서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최일화는 잡았지만 제2, 제3의 최일화는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사령관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번 사건은 운이 좋았습니다. 김진우 원사님 같은 의인이 있었고 우연히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도 이런 행운이 따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대한 조직 내의 부패는 암세포와 같아서 외부의 감시와 견제 없이는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령관은 말없이 하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는 듯 했다. 그래서 말인데, 저는 이 제안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리는 서류 봉투를 사령관 앞으로 조용히 밀어놓았다. 저는 싸우는 법밖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안락하게 사는 삶은 이제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가진 이 능력이, 이 경험이 앞으로도 우리 군을 위해 연병장에서 땀 흘리는 저 후배들을 위해 쓰일 곳이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사령관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자네가 그 말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네. 서류철의 표지에는 국방부 직속 민간감찰자문단 창설 계획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자체적인 감찰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네. 그래서 군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감찰 조직을 만들기로 했지. 법률, 회계, 그리고 자네와 같은 특수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걸세. 이 조직의 임무는 군 내부의 모든 비리와 부조리를 감시하고 취약점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비밀 작전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네. 과거의 유령처럼 말이지. 사령관은 하리에게 서류철을 건넸다. 자네에게 이 자문단의 초대 팀장 자리를 제안하고 싶네. 군인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군인 정신으로 군을 지키는 역할. 자네라면 기꺼이 맡아줄 거라 믿네. 하리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새로운 전장. 벗어던진 군복 대신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고 더 큰 적과 싸우는 길. 그것이야말로 그녀 강아리가 걸어가야 할 운명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병장을 향해 돌아섰다. 우렁찬 함성과 함께 붉은 명찰을 단 젊은 해병들이 땀 흘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빛나는 눈동자 속에서 하리는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지켜나가야 할 미래를 보았다. 제가 하겠습니다. 망설임 없는 대답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결의가 가득했다. 전역하는 날 아침 포항 버스터미널에서 시작되었던 길고 긴 하루는 마침내 그녀를 새로운 운명의 출발선으로 이끌었다. 강아리. 그녀의 진짜 저녁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었다. 붉은 명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더 크고 넓은 곳을 비추는 정의의 불꽃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